반갑습니다. 역사를 바로 알면 미래가 보인다. 오늘은 정읍 발언 이후에 점점 고립되어가는 이승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1946년 2월 8일에 임시인민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이미 정권을 수립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남한에서는 이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기약 없이 미소 양국의 협의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승만은 이런 판단을 하죠. 남한 지역의 정치적 미해결 상태가 지속될 경우 미국이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한국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아서 희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이승만을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 정신에 있었다고 말들 하지만 이승만은 이처럼 미국을 100% 믿지도 않았고 미국의 인사들보다 몇 수 앞서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면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 움직였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승만이가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 정신을 가졌다는 말은 터무니없는 프레임을 씌우고자 하는 그들의 주장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역사를 팩트로 보지 않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승만은 자신의 정치적 고립을 자초하면서도 정치 생명을 무릅쓰고 남한이라도 따로 단독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남한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이승만이 주장한 시점은 1946년 6월 3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점이 왜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북한이 임시인민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초기 정권 수립을 언제 하였다고 했습니까? 1946년 2월 8일, 그러니까 북한이 정권을 수립한 지 약 4개월 이후에 이승만이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승만이 남한 단독 정부 수립에 대해 말하기 훨씬 전에 소련의 스탈린과 북한의 김일성이가 먼저 한반도를 분단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스탈린과 김일성이 엄밀하게 북한을 장악하고자 했던 그러한 상황에서 이승만 박사가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고 주장한 것을 마치 이승만이가 먼저 분단을 획책한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대한민국 입장에서 볼 때 이승만의 주장은 훌륭한 타이밍에 맞춘 멋진 통찰력이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승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대한 주장은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제 조치였던 것입니다. 그의 통찰력으로 거의 불가능했던 남한 단독 정부가 수립되었고 대한민국이 건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도 알게 되겠지만 이승만의 내면에는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찼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정세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을 그때 이승만은 순간적인 기재를 발휘하여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미국은 좌우 합작 정책을 내세우면서 이승만을 압박하고 있었죠. 그렇지만 그 위협 속에서도 이승만은 공산주의와 소련을 반대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승만을 보고 있던 하지 중장은 이승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승만 박사는 한국 정치가들 중에서 너무나 위대한 인물이며 나는 그가 유일한 인물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공산주의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는 한 그는 한국 정부 내에서 어떤 자리도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지 중장의 그 당시 시대를 보는 수준이었습니다. 대세의 흐름, 좌우 합작 논리에 그냥 빠져 있었던 거죠. 이것이 시대를 보는 미국의 수준이기도 했습니다. 1946년은 이승만과 하지 모두에게 치열한 전쟁의 해였습니다. 북한은 이미 공산 정권을 수립해 두고 있었는데 말이죠. 이 두 사람은 정면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하지 중장은 이승만의 연설 원고를 사전에 검열하여 소련을 비난하는 대목은 삭제해 버렸습니다. 이승만에게 보내진 모든 우편물을 검열했으며 정치 자금을 차단해 버립니다. 가택연금으로 사실상 가두어 버리기까지 합니다. 전화도 차단했습니다. 이승만을 찾아오는 국내외 저명 인사들은 미군정의 방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주기적으로 해오던 라디오 방송도 금지되었습니다. 이승만과 외부 국민과의 모든 접촉 수단이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무렵 이승만은 2차례 암살 미수까지 당합니다. 누군가 부엌에 시한폭탄을 설치했는데 다행히 폭발 직전에 발견됩니다. 범인을 찾고 보니 이승만이 머물던 도남장의 경비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공산당 프락치로 밝혀졌습니다. 또 한 번은 도남문 부근에서 이승만의 차량에 누군가가 권총을 쏘고 달아났습니다. 이와 같은 흉흉한 사건이 잇따르자 급기야 도남장의 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통보를 합니다.
70대 노 애국자 부부는 당장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호 목사님이 적어 내려가는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착잡해져 오는 것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대한민국의 건국은 이승만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승만 박사가 갈 곳이 없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오갈 데 없던 이승만 부부에게 이승만의 열렬한 후원자였던 황원순 여사가 자신의 기와집을 선사합니다. 그곳이 바로 이화장입니다. 이러한 이승만에 대해서 이호 목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승만의 일생을 읽다 보면 지나친 궁색함에 놀라게 된다. 민족 지도자 치고는 너무나 초라한 생활 수준 때문이다. 일국의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그의 궁색함은 계속되었다. 헤어진 속옷을 입고 다니고 6.25 사변 당시 땀띠약이 없어 고생한 것은 유명한 일화이다. 이승만의 주장은 단 하나였습니다. 좌우 합작을 하게 되면 결국 공산화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유럽의 소련 위성 국가들과 북한이 그와 비슷한 시나리오를 거쳐서 공산화되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좌우 연립은 그저 명목뿐이었던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공산 정권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좌우 합작으로 정권을 이루게 된 후에는 급격한 속도로 우익의 인사들은 숙청되고 결국 소련 공산당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국내 정치인들, 중도파들에게까지 이승만 박사는 극단적 반동주의자라는 견해가 널리 유포되어져 갔습니다. 이승만에게 극우라는 칭호가 붙여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애국 활동만 하면 극우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형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온 반공 애국 세력은 오랫동안 극우, 수구, 반동으로 매도되어 왔습니다. 이승만도 그 당시 극우로 불렸던 것입니다. 극좌나 극우라고 할 때는 자신들의 진영의 주장을 폭력을 사용하여 표현하면서 헤게모니를 장악해 가고자 하는 자들을 부르는 명칭이 아니겠습니까? 밧줄로 경찰차를 끌어당기고 쇠막대기 등을 사용하던 이전의 뉴스에 나오던 그런 행위에 극이라는 말을 붙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을 생각해보면 반공을 부르짖는 것은 매우 옳은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당시에 이승만은 반공을 부르짖었다는 이유로 점점 고립되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김구 선생도 이승만과 결별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승만은 점점 더 외로운 투쟁을 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반공 반소 그리고 신탁 통치를 반대하면서 점점 더 고립되어져 가는 이승만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김구와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바로 알면 미래가 보인다. 남은 주간도 좁은 길로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역사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바른 역사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 Great Korea!